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고, 그 분석의 결과를, 또는 분석 방법일 수도 있는데 분석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기법이 빅 O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 O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 복잡도도 분석할 수 있고 공간 복잡도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알고리즘의 실제 실행 시간을 측정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필요한 기본 연산이 입력에 비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게 되겠고, 그것을 다항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제 맨 큰 차수에 해당되는 그걸 이용해서 이 알고리즘의 성능이 이 정도다 라는 걸 나타내게 되겠고, 빅오를 분석하는 거는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들은 어렵지만 간단한 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로 알고리즘들이 반복문으로 많이 구성이 되는데, 그 반복문을 잘 살펴보면은 이 알고리즘을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5를 분석할 때 몇 가지 주의 또는 어려운 파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입력 크기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빅5를 표현할 때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두 개의 변수로 빅5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조금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설명드릴 때 빅5에서 입력 크기 하면 주로 우리가 배열을 입력받는 형태로 알고리즘들을 많이 생각했었죠. 정렬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 입력의 크기는 배열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놓고 그냥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함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함수는 주어진 정수 x가 소수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소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쓰고 가장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루트 n까지 그 수들로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봤는데 나눠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소수이고, 나눠지면은 소수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합성수면 합성수라고 하는 것, 소수가 아닌 게 합성수죠. 그럼 합성수는 두 개의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 있으면 다 아는 내용이죠, 수학이. n이 있으면 합성수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a와 b는 1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나타나는데, 이 a, b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a와 b 중에 하나는 루트 n보다는 작아야 돼요. 만약 둘 다 루트 n보다 크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루트 n보다 크면은 두 개를 곱했을 때는 n보다는 어떻게 돼?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합성수이면은 최소 루트 n보다 작은 인수, 소인수, 인수, 소인수 아니어도 인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퀘어 n, 루트 n보다 작은 수를 가지고 나눠 봅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이 알고리즘의 입력 크기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배열을 보면, 배열은 정수를 n개 썼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입력 크기는 n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는 정수 하나 쓰네? 그럼 입력 크기가 1이에요? 입력 크기가 1이면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알고리즘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그렇죠? 정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되는 수는 많아지죠. 항상 우리가 알고리즘 분석할 때 어떤 경우로 분석해요? 최악의 경우로 분석하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최악의 경우는 언제예요? x가 소수인 경우죠. 최선의 경우는 2로 바로 나눠지는 짝수이겠지만 그거는 별로 우리가 성능 분석을 중요하지 않은 거고, 소수일 때 분석해 보면은 스퀘어 n까지 다 나눠 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은 입력 크기를 1로 우리가 설정을 하면 분석이 안 돼요. 입력 크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건데 분석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빅5에서는 입력 크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정확한 정의는 그 입력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한 문자수예요. 문자수. 원래 빅5에서 입력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입력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한 문자수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정수를 내부에 표현할 때 비트로 표현하겠죠. 물론 32비트는 다 32비트로 표현하는데, 그거를 어떤 정수가 주어졌을 때 그 비트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비트가 있겠죠. 이게 계속 정수가 커지면 더 많은 비트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비트 수는 커지는 거예요. 그 부분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열 같은 걸 분석할 때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배열이 크기가 n이다. 그러면 입력 크기는 n이다. 놓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히 이처럼 정수를 하나 입력받는데 그 정수의 값의 크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리즘이. 이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대충 분석하면 안 되고 뭘 이용해야 돼요? 입력을 컴퓨터에 표기한 위한 문자 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수 x를 표현하기 위한 비트 수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 대략적으로 로그 x개가 필요합니다. 로그 x개가 필요해요. 이게 뭐 비트 수니까 한 비트가 2에 몇 승 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x를 표기한 비트 수는 n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x로 바꿔버리면 x는 2의 n승 정도가 되는 거예요. n비트를 쓰면 그 정도 크기의 정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알고리즘, 이 포문의 성능을 그냥 몇 번 반복하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얼마만큼 반복이 되냐면은 x의 그 루트 스퀘어 x만큼 루트 x만큼 반복을 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x가 주어졌을 때 최악의 경우 이 정도의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x를 이용해서 표현한 건데, 우리가 비고를 나타낼 때는 입력 크기를 갖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n으로 바꾸는 거예요. wx를 wn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2의 n을 넣으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입력 크기 n에 대해서 2의 2분의 n승, 즉 지수 시간이 필요한 매우 느린 알고리즘이에요. 지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정수를 나타내기 위한 한 비트가 증가할 때마다 거의 해야 되는 일은 2배로 늘어나요. 2배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분석하는 빅오들은 이렇게 정수 하나를 받는 함수들이 아니라 보통은 배열, 뭐 이런 걸 받는 리스트를 받는 것이고, 그런 거 분석할 때는 이렇게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그냥 배열의 크기, 리스트의 크기 갖고 그거를 입력 크기로 놓고 분석을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선형 검색하는 알고리즘이죠. 얘 최악의 경우에는 n번 반복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걔를 이제
이전처럼 분석하게 되면은 3n 플러스 2 이게 뭔가 연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5n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런 알고리즘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도 여전히 5n이 나온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배열의 크기가 n이면 입력의 크기가 n이라고 놓고 보는데 n이 헷갈리니까 입력의 크기가 k로 우리가 놓고 봅시다. k예요. k. 그러면 이 입력의 크기가 k이면 실제 이 입력을 나타내기 위한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아까 얘랑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k 로그 2의 l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정수가 l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 필요한 게 된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이게 개념이 어려우면 우리가 보통 정수를 32비트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n은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32k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해되죠? k개의 정수가 입력으로 들어오니까 하나의 정수를 나타낼 때는 32비트를 쓴다. 그러면 총 우리가 필요한 비트는 32k다. 이렇게 놓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k는 n의 32가 되는 32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3k 플러스 2니까 이 알고리즘은 wk 최악의 경우에 비용은 3k 플러스 2니까 얘를 n으로 놓으면 2예요. 그럼 여전히 뭐에 비례하는 거야? n에 비례하는 거죠. 선형이죠. 5n이 돼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빅오를 분석할 때 그냥 일반적인 경우 배열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그냥 크게 고민 안 하고 대략적으로 분석하시면 되는데 항상 그렇지가 않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요즘 이런 is prime처럼 정수 하나를 입력받는데 그 정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고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이 K를 이 X를 나타내기 위한 그 입력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수, 비트수로 표현하면 돼요. 만약에 다른 교재들 보면 비트수로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입력을 입력하기 위해서 눌러야 되는 키보드 수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23을 입력한다. 그럼 키보드 몇 번 눌러야 돼? 3번 눌러야 되는 거죠. 1, 2, 3, 4, 5를 입력해야 된다. 5번 눌러야 돼요. 그럼 이렇게 분석하면은 이게 로그 2가 로그 10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러니까 로그가 바뀌는 거지 차이가 없어요. 같이 분석을 해야 똑같아요.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의 지수가 비트로 하면 2가 되는 거고 키보드 수로 하면 당연히 얘를 입력하는 것보다 얘가 입력하는 게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석하기도 해요.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어쨌든 비교 분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냥 내가 대략적으로 분석할 때 이상해지는 것들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이번 자료구조 시간에 살펴보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이런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제 자료구조니까 리스트의 크기, 우리가 자료구조에 저장되는 요소의 개수, 이 개수가 입력 크기로 놓고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실제 비교 분석할 때 이게 주의할 점이고 그 다음에 뭐 ON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이 비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변수만 들어가는 입력 크기 하나의 변수만 들어가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요 알고리즘 한번 살펴봅시다. 요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배열이 주어지는데 n개의 크기의 배열이 주어지는데 그 n개의 크기의 배열을 m 크기의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 중에 합이 제일 큰 구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직관적으로 구현하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m까지 다 합하고 그 다음에 옮겨가서 또 처음부터 그 두 번째부터 또 m개를 더하고 세 번째부터 m개를 더하고 이거를 반복해 가지고 모든 m개 크기가 m인 구간을 구해서 제일 큰 구간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의 알고리즘은 이중 포문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바깥 포문은 뭐 정확하게 n은 아니지만 n에 비례하겠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n번 반복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대략적으로 for loop 이 반복을 얼마만큼 하냐면 n 곱하기 n만큼 반복을 하겠죠. 대략적으로. 비고는 더 크게 분석해도 문제가 없어요. nm보다는 실제로는 좀 더 작겠죠. 전체 앞에 n이 아니니까 n-n 플러스 1이니까. 근데 그거는 nm보다는 작은 거니까 nm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싶으면 좀 더 분석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대략적으로 분석하면 nm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ONM으로 표현이 되고 OMN 또는 NM 표현되는데 그러면 변수가 이 비고에 두 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얘를 뭔가 하나로 바꾸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나타내야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MN 이런 식으로 되겠고 특히 이런 다중 변수 비고가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은 그래프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프는 노드가 있고 간선이 있어요. 그래서 노드가 n개 있고 간선이 m개 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이 알고리즘이 비고가 어떻게 된다라고 분석하면 막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그럼 이렇게 세 개 분석하면은 이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작아? 이게 제일 작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기본 표준에 있는 여기랑은 매칭이 안 되죠. 다중변수 썼으니까. 그렇지만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거의 가장 핵심 목표는 뭐예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두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성능 좋은지. 근데 알고리즘을 만들어 봤더니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인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얘는 간선수와 그 노드수에 비례하는구나. 근데 간선수와 노드수에 비례하면은 좋은 거예요. 왜? 그래프에 있는 노드를 한 번은 방문하고 간선도 한 번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 건 다 본 거죠. 그걸 다 안 보고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알고리즘은 안 보고는 답을 못 찾는 거죠. 선형 검색은 끝까지 안 가보고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씩은 다 봐야 돼요, 보통은. 그래서 입력이 몇 개 있으면 그 입력들에 있는 내용들은 한 번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입력 크기와 그 알고리즘에는 입력 크기에 비례하는 건 그렇게만 만들 수 있어도 좋은 거예요. 물론 그보다 더 적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물론 이 MN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간선은 n제곱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병행 강선이 없으면. 간선이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까지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간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이런 게 여기가 이렇게 두 개씩 있으면 이제 몇 개 있을지 많아지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은 하나만 존재를 해요. 물론 방향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두 개 정도 있는 게 전부예요. 막 이 간선 연결하는 게 막 10개씩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간선수가 최대 m제곱이면은 얘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노드의 3승에 비례한다라는 정보보단 이게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 경우에는 간선이 적은 경우, 간선이 많으면 똑같은 n에 대해서 간선이 많은 그래프가 있고 간선이 적은 그래프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거는 잘 판단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중 비교에서는 다중 요소가 들어가면 알고리즘에 필요한 요소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한다? 다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알고리즘의 성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주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알고리즘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변수 비교에서는 다중변수가 다 나타내도록 분석하는 게 좋은 겁니다. 요 맥스 인터널로 잠깐 되돌아오면 이 알고리즘이 뭐 하는 건 이해하셨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부터 m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그 다음 m개를 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그 다음 m개를 더해요. 그러면 뭔가 나쁘게 되고 있죠. 중복되고 있죠. 그렇죠? 불필요한 연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1부터 m까지 더했으면 그 다음에 2부터 m 플러스 1까지 더할 때는 처음부터 또다시 더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기법을 씁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 중에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기법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더했잖아요. 한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요 결과에서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빼주고 얘를 더해주면 되죠. 이게 파이썬 코드인데 얘가 아까 그 슬라이드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푼 거고 얘가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한 거예요.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하니까 구간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구간과 그 다음부터는 일이 달라지죠. 첫 번째 구간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구간부터는 앞에 거 빼주고 뒤에 거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몇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포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n번 반복하고 있죠. mn이 아니라 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분석에서 얘는 비고가 뭐예요? O, mn인데 얘는 비고가 O, n이 되는 거예요. 얘가 더 훨씬 좋은 거죠. 슬라이딩 윈도우. 과제 나온 것 중에 슬라이딩 윈도우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ON에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 문제 보면 얘 또 슬라이딩 윈도우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기법이 되게 간단한 기법인데 혹시 아직까지 몰라셨던 분들은 알고리즘에서 슬라이딩 윈도우가 뭐다. 이 윈도우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중복된 연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OMN, 뭐 N제곱 걸리는 어떤 비용들을 ON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가 확 바뀌는 거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고, 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지수 시간, 계승 시간이 되면 그 알고리즘은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없는 알고리즘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너무 느려서 조금만 입력이 커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n이 여기 있구나. n이. 2의 256승이 얼마일까? 관심 갖지 마세요. 그래서 예, 특히 빅5는 뭐라 그랬어요? 언제 의미가 있어요? 입력이 클 때만 의미가 있어요. 입력이 작으면은 어떤 알고리즘 쓰더라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형식 같은 경우에는 1초라는 거 정해놓은 거고 1초 안에 뭐가 완료가 되면 빨리 됐구나 라는 건데 1초보다 더 걸리잖아요. 내가 뭔가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느리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들 때에는 내 응용에서 다뤄야 하는 그 데이터의 크기를 잘 생각하고 그 크기가 뭐냐에 따라서는 너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근데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으면 입력 크기가 작더라도 효율적인 알고리즘 만들어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어차피 다뤄야 되는 게 한 100개 이하야.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 갖다 놔도 우리 현재 컴퓨터 속도로 하면은 아무 알고리즘 갖다 놔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게임 같은 거, 뭐 애니팡 같은 거 만든다, 뭐 이러면은 이 보드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복잡한 아주 팬시한 알고리즘 찾을 이유가 없이 아까처럼 NM 형태로 뭔가 반복, 중복 연산을 하더라도 실제 아무 문제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비고드를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정렬되어 있지 않은 정수 배열의 요소 추가하기. 그럼 정렬되어 있지 않은 배열의 요소를 추가한다는 것은 어디다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정렬된 상태로 유지하려면은 어떤 데이터를 삽입할 때 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는 어떻게 돼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지만 정렬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 어디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또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내가 삽입한 순서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위치가 또 중요해질 수 있는데 보통 배열은 중간에 비지 않고 꽉 채워서 유지를 해요. 중간에 비면은 또 그 빈 거를 뭘로 나타내야 될지도 판단해야 되겠고 그 중간에 비어 있는 것들 건너뛰게 되기 때문에 또 비용, 불필요한 if문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열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저장하고 맨 뒤에 저장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하면 항상 맨 뒤에 집어넣고 맨 뒤에서 빼내는 거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고 얘는 100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든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든 항상 바로 그 접근해서 바로 저장하고 또 바로 가서 그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은 O1이 되는 거예요. O1. 입력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정수의 개수하고는 비용이 무관하잖아요. 그러면 입력 크기와 무관한 연산이면은 상수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일정하니까. 10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비용은 늘 동일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렬되어 있지 않는 정수 배열에서 특정 요소 삭제하기. 추가하는 게 아니라 삭제하는 거예요. 요소를 삭제하려면
그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럼 최악의 경우 이거에 찾는 데 걸리는 비용은 얼마예요? N이 되겠죠. N개를 다 봐야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에요. 찾는 데는. 그 다음에 제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거.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땡기는 거예요. 그럼 이 땡기면은 몇 개를 최악의 경우 땡겨야 되죠? N개를 땡겨야 되죠. 그럼 여전히 찾는데도 ON, 삭제하는데도 ON이 걸려요. 그러면 결과 비고는 얼마예요? ON이에요, 여전히. 2N이지만 2N에서 앞에 있는 2는 무시하니까 그냥 ON이에요. 그래서 ON. 그러니까 포문이 하나 있고 포문이 하나 또 있다. N번 반복, N번 반복하면은 얘는 N제곱이 아니라 그냥 N이에요. N. 그 다음에 제거 위치 표시. 얘는 바로 되죠. 바로 되는 거예요. O1이 되는 거죠. 이 자체로는. 찾은 다음에 그 위치를 값으로 바꿔버렸으니까 O1이에요. ON, O1.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도 ON이고 얘도 ON이죠. 왜? 찾는 데는 ON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빅 O가 똑같으면 둘이 같은 성능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얘는 ON이 2번 일어나는 거고 얘는 ON이 1번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더 효율적인 거가 되겠죠. 그래서 빅 O가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략한 거, 무시한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비교를 같이 자세히 비교해야 어떤 게 더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양수만 저장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저장할 수 있겠는데 양수도 음수도 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없다는 걸 표시하기 위한 값이 마땅히 없죠. 그럼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연산들 우리가 계속 이 자료 구조 쓸 때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맨 뒤에 있는 애를 일로 갖다 놓는 거예요. 맨 뒤에 있는 애를 일로 갖다 놓는 것도 상수 비용이 드는 거죠.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거예요. 맨 뒤에 바로 갈 수 있고 그냥 갖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얘도 O 아니에요. 얘는 좋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는 삽입 순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푸시백, 팝백 했는데 팝백 마지막으로 집어넣은 값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마지막으로는 6을 집어넣는데 팝백 하면 원래 기대한 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6이 나오는 걸 기대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어떤 remove 연산이 일어나면은 6이 저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순서의 유지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쓸 수 없는데 그게 필요 없으면 얘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얘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어떤 값으로 표시할 수 있지? 표시 가능한 값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한 가지 기능을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고 그 분석의 토대로 써야 되는 거고 이 분석을 할 때 그 자체만 갖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구현했을 때 다른 연산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이제 다른 연산에도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 거죠. 순서가 유지가 안 되니까 삽입된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복잡도. 이제 지금까지는 시간 복잡도를 얘기했고 공간 복잡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간 복잡도는 이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전체 공간을 그 알고리즘의 공간 복잡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크기, 공간, 입력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 사용한 공간, 플러스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Contains duplicate 설명할 때 아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 복잡도를 정의하게 되는데, 우리는 알고리즘 비교에서는 늘 어떤 알고리즘들을 비교하냐면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비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에서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면은 입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는 다 똑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저기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auxiliary space라고 하는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용한 공간을 누가 더 많이 쓰냐, 그걸 적게 쓰는 애가 우리는 무슨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우수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시간도 빠르고 시간 복잡도도 우수하고 공간 복잡도도 우수한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 복잡도는 빠른데 공간 복잡도는 많이 필요하고, 공간 복잡도는 전략되는데 시간 복잡도는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는 별로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공간 복잡도는 이제 줄이면서 시간 복잡도 늘어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간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 복잡도를 늘리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메모리가 매우 제한적인 어떤 컴퓨팅 환경에서는 공간 복잡도가 큰 것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뭐 IoT 디바이스 같은 이런 것들에는 많은 메모리를 안 쓰겠죠. PC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요. 공간 복잡도가 그렇게 아주 유별나게 많이 쓰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펴봤던 게 중복 여부가 있는지 3개의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알고리즘은 공간 복잡도는 추가적으로 하나도 안 썼지만 비고가 n제곱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렬을 이용하는 거였는데 얘는 정렬 함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추가 공간을 쓰는 정렬 함수가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합병 정렬은 추가 공간 ON을 더 쓰게 되겠고, 뭐 퀵 정렬이나 힙 정렬은 추가 공간을 안 써요. 그리고 이 집합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은 집합 자료 구조만큼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 복잡도도 얼마만큼 쓰냐, 이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복잡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만들다 보면은 재기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급 알고리즘들은 그런데 그래프와 관련된 것도 재기적으로 많이 만들고,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가 되면은 트리를 쓰게 되는데, 트리에서도 재기 알고리즘을 많이 써요. 트리 자체는 재기 구조예요. 재기 구조. 그래서 트리가 이런 식으로 막 있으면 얘가 루트가 되는 트리가 있는데, 얘만 놓고 봐도 얘도 또 트리죠. 얘가 루트가 되는. 그래서 재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재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알고리즘들을 재기를 이용해서,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하면은 효과적으로 간결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기 알고리즘은 재기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니까 비용은 높아지겠죠. 똑같은 것을 재기적으로 할 수 있고 비재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비재기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이 함수 호출에 관련된 비용이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 복잡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간 복잡도를 얘기하는데, 이 공간 복잡도의 경우에는 이 재기 호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함수가 하나 호출되면은 메모리에 어떤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 함수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죠. 함수의 지역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함수 스택에 그 함수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럼 재기 호출이 일어나고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재기 호출이 일어나면은 이 함수 스택이 계속 어떻게 돼요? 쌓이겠죠. 그럼 이 쌓인 함수 스택이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공간이 공간 복잡도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기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공간 복잡도를 우리가 분석할 때 얼마나 깊게 재기 호출이 되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게. 그러니까 재기 호출하는데 이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한번 재기함수 호출하면은 그 안에서 재기함수가 5번 호출이 돼요. 그럼 이런 그림이 돼요. 이 그림을 뭐라 그러냐면 재기 호출 트리라 그래요. 재기 호출 트리. 그러면 얘의 시간 복잡도는 뭐에 비례할까? 이런 형태가 되면 재기 호출 트리가 주어지면 뭐에 비례할까? 이만큼의 재기 호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요 각각의 함수 호출이 요만큼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겠죠. 그럼 전체는 얼마만큼이래요? 여기 있는 노드 수만큼 일하는 거예요. 노드 수만큼. 그게 이제 시간 복잡도, 재기 함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에는 이 재기 호출 트리를 그리고 노드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복잡한 얘기고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학기에 알고리즘 수업에서 많이 볼 거고 여기서는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은 얘가 재기 호출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호출이 일어나면 얘가 여기서 5번 호출하잖아요. 근데 이 4개가 호출되기 전에 제일 먼저 호출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거죠. 그렇죠? 그럼 일로 온 거예요. 그럼 얘가 또 5개 호출하니까 오는데 처음에 또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로 와요. 그럼 얘가 끝나면 올라와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호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막 여기 막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해요. 그러면 얘가 함수 스택에 쌓이는 정도는 최대로 많이 쌓이는 경우는 언제예요? 가장 깊게 갔을 때예요. 이 높이가 재기 호출 트리에서 높이가 만들어지는 함수 스택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 스택 공간의 이 크기, 하나의 함수가 호출됐을 때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가 입력 크기에서 어떻게 비례할 건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 함수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거죠. 지역 변수가 뭐 하나 정도 있다. 그러면 이 공간은 입력 크기와는 무관해요. 그리고 배열을 쓰더라도 배열 자체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배열은 딴 데 있고 여기서는 뭐만 갖고 있어요? 얘 주소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 스택 자체는 입력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공간을 써요. 그러면 얘가 n개를 쓴다? 그러면은 on 공간을 추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호출을 우리가 깊게 n-1이라면 n-2 호출하고 n-3 호출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얘를 재기적으로 구현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쉽게 공간 복잡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갖고 왔는데 얘의 공간 복잡도는 on을 쓰는 거예요. on. 성능도 on이고 공간 복잡도도 on입니다. 왜? 얘는 재기 호출을 n번 해요. 그냥 일직선이에요. 이렇게. 2개씩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 복잡도를 생각할 때
내가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재기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재기 호출 트리를 그려보고 여기서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뭘 알 수 있다? 이 알고리즘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재기함수에서 함수대기 차지하는 공간, 이거를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빅5를 요약하면,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알고리즘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로 비교할 때 씁니다. 물론 전혀 다른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도 이 알고리즘의 수준, 문제의 수준을 보기 위해서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렬은 n로그 n인 수준이고 검색은 선형 검색은 ON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알고리즘의 분석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은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두 알고리즘 또는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려고 하는데, 어떤 걸 쓸지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거고요. 빅5는 시간 복잡, 공간 복잡도 둘 다 사용하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 비교를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비교하니까 뭘 해야 돼?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알고리즘 분석하려면 이 알고리즘이 언제 최악의 경우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면은 빅5를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간 복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복잡도도 언제 제일 많이 쓰고 있냐. 썼다가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순간을 찾아서 분석을 하는 게 원래 정확한 거고요. 입력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빅5가 같으면 아까 본 것처럼 비정렬 배열에서 요소 삭제하기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세 가지 방법은 빅5로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면 다 ON이에요. 그럼 다 ON이지만 어느 게 더 좋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겠고, 그 판단하는 근거들은 그 알고리즘에 대한 판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연산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력 크기와 관련된 주의사항은 이제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주의해야 되고, 특히 정수를 입력받는데 정수 값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성능이 달라지면 얘는 그냥 하나로 분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중변수의 영향을 받는 거는 다중변수가 다 나타나도록 분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에는 이제 재기함수의 경우에는 재기 호출 트리를 구해서 트리의 높이, 트리의 깊이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선택하고 싶은 거는 시간 복잡도도 우수하고 공간 복잡도도 우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응용에 맞게 판단하셔야 되죠. 보통은 시간 복잡도를 희생하면서 공간 복잡도를 줄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공간 복잡도를 늘려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아까처럼 집합자료 구조를 써서 속도를 향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종종 우리가 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빠른 알고리즘이 무조건 우선이 되냐? 뭐 기왕이면 이제 하는데, 이것도 개발자와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되게 어려운 알고리즘을 못 만들어.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문제에 접근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내 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 응용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안 쓰니까, 큰 데이터를 안 쓰면은 여러분이 만든 알고리즘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우수한 성능의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또 그 우수하진 않지만 이제 항상 정확한 답을 주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성능이 떨어지지만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알고리즘.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으려면. 실제로는 원래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귀찮고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여러 번 테스트해 보니까 늘 답을 잘 주더라. 그러면 정확하겠지 하고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보통인데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면 특별히 내가 잘못 오류를 코드에 오류가 없는 한 전수조사를 하면 답은 항상 정확하겠죠. 모든 경우를 내가 다 조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짜지. 전수조사만 올바르게 짰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수조사는 알고리즘 짰는데 성능이 떨어져. 그럼 이 알고리즘 쓸모가 없냐? 아닙니다. 얘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냐면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좋은 알고리즘 만드는데 얘가 정확한지 의심이 돼. 그러면 얘를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죠. 그러면 내가 테스트 데이터를 손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정확한 알고리즘 갖고 있으면 그 정확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경시 대회 사이트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제출하면 그 제출된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정확한지 보기 위해서 뭘 해요? 저장된 테스트 데이터 갖고 수행을 해보죠. 그럼 이 테스트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알고리즘 갖고 만든 거예요. 정확한 거를 알 수 있는 알고리즘 갖고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랜덤하게 또는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그램 경시 데이터 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응용을 만든다. 그러면 내 응용의 정확한 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리즘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알고리즘이지만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만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내가 이미 갖고 있으면 얘를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새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그 성능과 관련된 마지막 얘기인데 그 나중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들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아무리 고민해 봐도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못 찾겠어요.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은 어떤 경우일 수 있냐면은 아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없는 문제. 그거를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는 MP 하드 문제라고 그래요. 뭐 있어요. PMP 뭐 해가지고 7대 수학 문제인데 아직 증명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중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찾아야 될 문제가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이면 여러분들이 백날 고민해봤자 효율적인 알고리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이제 배울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들이 그런 알고리즘인지 배우게 되는 거고, 내가 찾아야 될 문제가 그런 알고리즘인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아마도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아니면 내 응용해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차선책을 써야 돼요. 차선책.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가 휴리스틱 알고리즘 같은 거를 얘기해요. 휴리스틱. 그러니까 얘는 정확한 답은 안 주지만 효율적으로 찾아줘요. 그러면은
정확한 답하고는 좀 오차가 있는 거죠. 뭐 최단 경로를 찾는데 실제 최단 경로가 아니지만 거의 최단 경로에 가까운 답을 주는 거예요. 얘는 효율적으로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휴리스틱 알고리즘도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답과의 최적 답과의 편차, 오차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쓰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오차가 최대 50%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최저값의 50% 수준까지의 답은 항상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써도 내 응용에 문제가 없으면 쓸 수 있는 거고 50%가 되면 안 돼. 나는 최소 80% 이상은 돼야 돼. 그러면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항상 100% 주는 걸 못 찾더라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만들어 쓰더라도 그 휴리스틱 알고리즘들은 이제 그런 이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편차 보장 여부가 그럴 경우에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겠고,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톡이나 SNS를 내가 만든다. 그러면 이런 카톡이나 SNS 같은 경우에는 뭘 유지하고 있냐면 친구 목록을 유지하고 있죠. 그럼 이 친구 목록을 어떤 자료 구조에 유지할 건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친구 목록 갖고 뭘 해야 되지? 주로 친구 목록 갖고 뭘 하냐면은 친구를 추천할 때 써요. 나한테 친구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친구로 맺어지면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을 SNS 계속 추천해 주죠. 그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사용자들의 친구 목록들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의 친구인데 나랑 친구가 안 맺어져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인데 5명이 있는데 그 5명하고는 다 친구야. 근데 나랑 아직 친구가 안 맺어져 있어. 그럼 얘도 나랑 친구가 맺어질 확률이 높겠구나 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방법을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자료 구조의 친구 목록을 유지해야 되겠죠. 선형적인 자료 구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만나게 될 거고, 그 응용해서 만나면 어떤 이번 학기에 배운 자료 구조 중에 뭘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 수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료 구조 선택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자료 구조를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효율적인가, 좋을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